그럼 이번 시간에는 집합건물법을 보도록 할게요. 집합건물법은 통상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간혹 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거의 한 80% 이상은 한 문제만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진도 나가기 전에 우선 집합건물법은 효율성을 좀 따져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용이 은근히 많아요. 법조문도 많고, 그리고 뭐 자세히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뭐 끝이 없는 부분인데 출제 비중은 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니까 기본적인 것은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몰입해서 공부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그리고 강의를 할 때 그래도 포커스를 두고 강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강의 진행해 볼게요. 구분 소유권과 전유 부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죠? 이 아파트의 각 호실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을 볼게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것과 요건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A, 이 두 가지의 요건이 모두 구비가 돼 있어야지 구분 건물이 됩니다. 그럼 구분 건물이 뭘까요? 그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4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죠. 뭐 101호라고 해볼까요? 나뉘어져 있다고 무조건 구분 건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101호랑 102호랑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101호, 101호, 102호 이렇게 나뉘었을 뿐이지 이 실제로 구분되는 부분이 독립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가벽으로 살짝 설치를 했다거나 뭐 이렇다거나, 아니면 이용상도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1호 위에 201호가 있는데 별도로 이용하려면 계단이 있어야겠죠. 201호 바로 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야죠. 근데 201호는 101호를 통해서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까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 건물이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됐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구조상 독립성이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뭐죠? 전유 부분이라고 했죠? 구분 소유권의 대상, 위에서 봤죠? 그 대상이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용상 독립성은 뭐죠?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독립하여 하나의 건물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춘 것을 의미해요. 즉 101호와 201호가 별개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하고요. 됐죠? 이 판례를 한번 볼게요.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 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가 건축물 대장상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 건물의 일부는 구분 소유권의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여기까지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대장,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등기부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딱 봤더니 실질은 어떻게 됐죠?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입니다. 실질은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죠? 근데 등기나 대장, 공적 장부에는 구분 건물로 돼 있네요. 어떤 게 더 우선을 해야겠죠? 이 경우에도 실질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죠. 그래서 실질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등기의 기초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등기 그 자체는 무효죠. 그래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됐습니다. 2번 볼게요. 아파트 지하실이 그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그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죠?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즉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이 소리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단지 이 공용 부분에 해당할 뿐 전유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전유 부분이 돼야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즉 이용상 독립성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겠죠. 2-1번. 근데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하실은 무조건 전유 부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같이 실어놨어요. 볼까요? 집합 건물인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 즉 지하실이고 여기는 또 지하 주차장이죠. 이 지하 주차장이 분양계약상에 특약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분양받은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 아래 공용 부분에서 제외가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죠?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약을 맺었고 그리고 구조상, 독립상, 이용상 독립성도 있는 경우였나 봐요. 아시겠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뭘 배웠죠? 구분 소유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플러스 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행위라는 것은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예요. 예를 든다면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네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 소유자가 이 전체 한 동의 건물을 소유권의 객체로 하고 싶어 해요. 이 각자를 소유권의 객체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전체로 소유권을 삼으려고 해요. 가능하다 이겁니다. 즉 구분 소유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나누려는 전유 부분을 이렇게 나누려는 그 의사가 있어야지 구분 건물이 되지, 구분행위가 없다면 이 전체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봅시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더라도 구분행위가 없다. 무슨 얘기죠?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구분 건물이 안 됩니다. 그러면 판례를 한번 볼게요.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 그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죠. 왜? 구분행위까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며,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맞춰진 등기를 한 동의 건물로서, 여기까지 줄 쳐셔야겠네요. 한 동의 건물로서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경유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구분 건물로 안 했다는 얘기죠. 구분 건물로 안 하고 한 동을 전체로서 소유권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분 건물로 하지 않고 그 전체를 한 동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겠죠. 왜? 한 동의 건물로서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경유했기 때문에, 즉 구분 행위를 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됐어요. 2번 볼게요. 구분 행위는 쭉 보고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 행위, 즉 의사 표시가 있는 행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만 되면 되죠. 왜? 의사 표시니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 요구되는 거 아니죠, 의사 표시에. 됐어요. 2번 볼게요. 구분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도 지금 한참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 허가 신청이나 분양 계약 등을 통해서 장래, 아직 완공 안 됐습니다.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됐어요.
그러면 1번에서 뭐라고 했죠? 표시만 되면 된다고 했잖아요. 구분의사는. 그래서 구분행위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한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 대장 등록이나 등기부의 등기는 안 됐지만 언제? 완성된 시점에 구분 소유가 성립해요. 왜?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지금 구분행위 언제 했죠? 이렇게 건축 허가 신청이 미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에는 아직 기재 자체를 안 했어요. 안 했지만 구분의사를 표시를 하고 실제로 건물이 완공이 됐죠. 그러면 완성된 시점에 구분 건물이 되는 건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예, 전유 부분과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 봅시다. 전유 부분은 그 아파트의 101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것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제1조의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 볼게요. 한 동의 건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각각의 어떤 다음에 해당하는 방식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구분점포의 용도가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일 것.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 표시를 견고하게 붙일 것. 뭐 이걸 지금 뭐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분 건물을 공부를 방금 하셨죠. 구분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 옆에 101호랑 102호랑 구분이 돼야 하는데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죠.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 소리잖아. 그리고 이용상 독립성도 각각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거나 뭐 이런 게 갖추어져야지 구분 건물이 되죠. 그런데 약간 이거에 대해서 그냥 헐렁하게 그러니까 좀 쉽게 구분 건물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쇼핑몰에 갔다고 생각하십시다.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보면 이렇게 벽 같은 건 없어요. 벽 같은 건 없고 이 바닥에 보면 이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꺾여 가지고 여기는 뭐 제1호 뭐 액세서리 전문, 여기 2호 하면 뭐 바지 전문, 쇼핑몰 같은 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구분 점포의 용도가 이렇게 판매 시설, 운수 시설일 것, 그리고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 즉 이렇게 모서리에 어떤 표지 같은 걸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옆에 상점이랑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이 표지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 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이래서 1호는 뭐 371-1 번호 뭐 이런 것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구분 건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경우에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없죠. 그죠? 뭐 벽이나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구분 건물을 좀 더 쉽게 인정해 주자 이 소리입니다. 즉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 아시겠나요?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킨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구분 소유권이 뭔지 전유 부분이 뭔지 봅시다. 구분 소유권이란 쭉 보고 뭐뭇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이 가로 안에가 전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이랑 같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전유 부분과 구분 소유권은 한 세트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101호 구분 소유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죠. 그리고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공용 부분으로 봅시다. 공용 부분이 뭐죠? 그러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 각각
각각을 뭐라고 하죠? 전유 부분이라고 했죠. 이 전유 부분의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전유 부분만 있는 게 아니죠. 아파트에는. 아파트에는 보면 중간에 이렇게 계단도 있고요. 뭐 엘리베이터도 있겠죠. 이것도 공용 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복도식 아파트다 그러면 복도도 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공용 부분이라고 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것을 약간 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법정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법정 공용 부분이 뭔지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질상, 즉 성질상, 복도, 그 다음에 계단, 성질상 공용 부분이죠. 성질상 당연히 공용 부분인 것들로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왜? 법에서 지금 집합건물법 배우시죠? 집합건물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고 규정을 했죠. 법이 정한 공용 부분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법정 공용 부분은 등기가 필요 없어요. 당연히 공용 부분이니까 등기 자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권으로 목적할 수 없겠죠. 왜? 구분 소유권의 목적은 뭐죠?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공용 부분은 당연히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법정 공용 부분이랑 대비되는 규약상 공용 부분, 이게 뭘까요? 법정 공용 부분은 성질에 따라서 공용 부분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이 성질상 공용 부분은 아닙니다. 즉 공용 부분이 규약에 의해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럼 규약이 뭐죠? 규약은 그냥 이런 구분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즉 그런 사람들을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데 구분 소유자들이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아파트 문제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규약이라고 합니다. 그냥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 소유자들의 계약. 됐죠? 그래서 이런 구분 소유자들이 만든 규약에 따른 공용 부분이 탄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렇게 보면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2층부터는 전유 부분만 있어요. 근데 1층에는 이렇게 전유 부분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전유 부분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뭐 헬스클럽 만들고 아니면 도서관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규약상 공용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 헬스클럽, 도서관 공용 부분이죠. 왜? 이 전유 부분 소유자들의 공용 사용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공용 부분인데 이런 뭐 도서관을 만든다, 헬스장을 만든다 이것은 법정 공용 부분인가요? 아니죠. 복도 이런 거 아니에요. 성질상 공용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규약에 따라서 공용 부분을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한번 볼까요? 다시. 그래서 성질상으로는 공용 부분이 아니지만 그죠? 규약 또는 규약에 상응하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 부분으로 된 공용 부분이 뭐라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볼까요?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나요? 아, 이래서 이 부분이 공용 부분이다 하는 것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정 공용 부분에서는 등기가 필요 없었죠?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전부 공용 부분과 일부 공용 부분 볼게요. 이것은 말 그대로예요.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 부분을 당연히 전부 공용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공용 부분은 일부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됐어요. 뭐 이건 쉬운 내용이죠. 그러면 공용 부분 결정 기준을 봅시다.
객관적인 용도에 따른 결정이라고 써있죠. 한번 볼게요. 1번.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여부는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 그죠?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상에 부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겠죠. 됐습니다. 그 후에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즉 언제를 한다고요? 구분 소유가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를 판단을 해야 하고, 그 시점은 언제?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대상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판례예요. 예, 2번 볼게요.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당연히 객관적인 용도에서 결정되어야겠죠.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 공작물 등은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전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됐죠? 객관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공용 부분 공부하고 계시죠? 그럼 공용 부분이 어떻게 귀속되는지를 볼게요. 12조에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딱 101호와 102호가 있는데 둘 다 같은 평수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단 정확하게 면적 비율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2항 볼게요. 제1항의 경우에 일부 공용 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 부분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이런 경우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건 4개입니다. 근데 이쪽 사람들, 즉 1호 라인, 1호 라인만 어떤 특정 부분대에서 공용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102호, 202호 사람들은 공용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한 이쪽에 뭐가 이렇게 공용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 102호와 202호 제외하고 이 사람들의 면적에 따라서 일부 공용 부분이니까 이 사람들의 면적에 따라서 공용 부분을 결정을 하죠. 한 다음에 이 사람들 각자의 전유 부분에 자신의 공용 부분의 몫을 더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제 13조 볼까요? 예,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이 조문은 중요합니다.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류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조문 다 중요한데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101호, 102호 다 전유 부분이니까 이 사람들 각각의 공용 부분이 다 있겠죠.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101호 사람도 있고 102호 사람도 다 공용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101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요. 이 101호를 판다는 얘기죠. 101호를 팔 때 공용 부분을 같이 파는 거죠. 같이 파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랑은 무슨 얘기냐면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얘기는 101호를 처분을 하면 101호가 가지는 공용 부분도 같이 처분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용 부분만 따로 팔 수 없어요. 됐죠? 이항 그 얘기예요.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즉 이 사람이 공용 부분만 따로 팔려고 안 됩니다. 그것은 됐죠? 그리고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왜 그러죠? 전유 부분을 팔면 공용 부분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이건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할 걸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뭐라고 했죠? 전유부 면적 비율에 의하죠. 그런데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사용은 면적 비율에 의한다 이러면 틀린 걸로 하셔야 돼요. 그죠? 사용은 그냥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분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4번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볼게요. 예, 1번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는 누가?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101호 주민, 102호 주민 다 알아서 각각 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볼게요. 공유자의 전속적 권한이 보존 행위를 할 권한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규약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 한번 볼게요. 판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한 공동주택관리 규약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규약 내용은 뭐죠? 방해배제 청구가 뭐죠? 보존행위죠. 누군가 뭔가 방해를 하고 있으면 그걸 배제하는 청구를 한다 이 소리잖아요. 배제하는 게 보존행위인데 규약에서 지금 누가 할 수 있다고 했죠? 구분소유자를 대신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 그러면 구분소유자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이 법 16조를 배제하는 거죠. 이런 규약에 대해서 뭐라고요? 예, 무효라고 했다. 각 공유자의 보존행위 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 소리죠. 1번 판례 볼게요. 그래서 1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 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 소유권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것이며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공유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됐죠? 2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어디서 배웠죠? 우리 시험범위인 물권에서 지금 소유권 파트죠? 소유권 파트의 공유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이거 하시나요? 공동소유에서 공유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걸 그려봐야겠네요. 다시 이렇게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을 병이라고 할게요.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단독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을은 자기한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이거 안 된다고 했죠. 왜 안 되죠? 소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점유하는 거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을 청구를 해가지고 갑이 이 전체의 점유를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갑도 소수 지분권자죠. 소수 지분권자가 뭐죠? 2분의 1에 미달하는, 즉 과반에 미달하는, 2분의 1이 아니라 과반에 미달하는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인데 이 소수 지분권자는 이렇게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공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이런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 배우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2번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왜? 이 공용 부분도 공유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공용 부분도 공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볼까요? 공용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출이 되죠?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 청구가 안 돼요.
왜냐면 소수 지분권자가 다시 점유를 하게 되면 또다시 다른 사람이 또 인도 청구를 한다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는 안 되지만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방해 상태 제거, 뭐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이런 것들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3번.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해당 공용 부분 사용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무단 점유한 사람이 지금 이득을 얻고, 그죠? 그러면 다른 그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됐죠? 당연히 손해를 입었겠죠? 이게 뭐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법률상 원인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단 점유한 구분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 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됐죠? 이것도 기출이 된 내용이네요. 네, 그럼 관리행위 보도록 할게요. 관리행위는 봅시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관리행위는 과반수로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 있겠죠. 이제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행위 볼까요? 일부 공용 부분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공유하는 구분 소유자만이 집회 결의로서 결정을 합니다. 즉, 관계자가 일부에만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만 따로 결정한다는 얘기죠. 이게 원칙인데 1번 볼게요.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이 구분 소유자 전원과 관련된 집회 결의로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관리행위 다 봤고요. 그럼 변경행위 볼까요?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정족수가 중요하겠죠. 일반적인 공용 부분의 변경행위 볼까요? 원칙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각자 했죠. 그 다음에 관리행위는 과반수죠. 그리고 변경행위는 조금 더 어렵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3분의 2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도 이제 곧 나올 겁니다. 판례 볼게요. 집합 건물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공용 부분의 단순한 변경에 관해서는 전원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시고 있는 공용 부분도 공유죠. 공유이기 때문에 민법상 우리 그 민법 총칙에 공유물에 대해서 이 변경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집합건물법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즉, 민법상 전원이 해야 한다는 이 조문과 관련돼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3분의 2는 어느 경우냐면, 즉 여기 볼게요. 단순 변경은 3분의 2를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 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쭉 보시면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죠. 변경 중에서도 경미한 단순한 변경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민법상 본원을 요구하는 이 변경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마찬가지로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2번 볼게요. 예외.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 과반수 출석, 과반수 결의.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변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변경은 3분의 2가 지금 원칙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3분의 2는 민법에 비교해서는 단순한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판례에서. 그런데 이 단순한 변경에도 이르지 못하는 훨씬 더 경미한 변경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3분의 2도 아니고 과반수를 요한다는 규정입니다. 지금 배우시는 게. 그래서 공유부분의 계량을 위한 것으로서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과반수입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 운영. 그다지 중요한 내용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과반수 결의를 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 행위를 볼게요. 제 15조 2에서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즉, 이 경우에는 중요 부분이죠. 즉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 플러스 변동을 일으키는, 어디에 변동을 일으키죠?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이면 어떻다고요? 5분의 4입니다. 3분의 2가 일반적인 변경이라면 이 경우에는 5분의 4를 요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항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시려면 이 부분을 보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예, 보존행위는 어떻다고요? 예, 각자입니다. 관리행위는 과반수라고 했죠. 그리고 변경행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인 변경행위는 3분의 2라고 했죠. 통상 변경행위입니다. 여기서 판례가 또 있었죠. 그리고 경미한 행위는 어떻다고요? 소액, 비용이 적게 든다거나 콘도미니엄과 관련된 행위. 여기는 3분의 2보다 더 적은 정족수를 요구해서 과반수만으로 이렇게 변경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지만 권리 변동이 발생되는 변경행위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을 결의를 요한다. 이게 보셨죠? 이렇게 변경행위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볼까요? 공용 부분의 관리 변경이 다른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면 이 다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조문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밑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용 부분의 부담, 그 다음에 수익, 누가 부담을 하는지, 부담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수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조문을 보도록 할게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러니까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라서 하는 게 맞겠죠? 네,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을 하며 공용부분에 생기는 이득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공용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해가지고 수선비가 발생을 했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분 비율로 각 구분 소유자의 지분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득도 지분 비율에 따라서 취득합니다. 18조는 중요한 조문인데요. 판례가 많이 있어서 중요하죠. 18조 볼게요.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이제 이렇게 봅시다. 이 공용 부분 줄을 치시고요. 예, 특별 승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특별 승계라는 건 뭐죠? 지금 전유 부분을 누가 처분을 했어요. 즉 갑이 처분했다고 합시다. 갑이 을에게
전유 부분을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뭐 관리비를 체납했어요. 그러면 이 조문에 따라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즉 갑이 의무를 진다는 얘기죠. 그 의무를 누가? 을도 승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용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돼요. 아시겠나요? 전유 부분 아니죠. 갑이 전유 부분에 관련돼서 뭐 체납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을한테 승계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서 또 판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여기 저희가 이제 모아놨는데 공용 부분의 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면적 비율,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사용은 어떻게 하죠?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을 하나요? 그거 아닙니다. 공용 부분은 그냥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분 비율 하면 틀렸다 이렇게 고르셔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의무부담, 그 다음에 이익취득은 어떻게 하죠? 방금 봤죠? 조문에서 예, 지분 비율로 합니다. 아시겠나요?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판례를 볼게요. 이 판례는 중요하죠. 관리비 부담 의무, 그 다음에 1번, 2번 판례들 다 중요합니다. 1번 판례 먼저 볼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즉 집합건법 제17조에서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공유자는 뭐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담해요. 아시겠나요? 25조에서는 관리인은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누가? 관리인이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데 뭐죠? 어떤 권한이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합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관리단이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7조, 25조를 결합했을 때, 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규약이 있어야 한다고요? 규약이 없어도 이 법조문에 따라서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와 연체료. 여기도 중요하죠? 봅시다. 1번. 집합건물법 제18조는 이것도 봤던 조문이죠.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전 구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 규약 중 공용 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하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특별 승계를 했어요. 즉 갑이 전유 부분을 처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8조에서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약을 보니까 규약에서 공유 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 체납 관리, 즉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이 규정은 이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관리비를 체납했어요, 갑이. 체납했는데 을에게 이 체납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을이 승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한다. 이러면 틀린 질문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승계를 하죠. 됐어요. 2번.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 부분을 포함한 집합 건물 전체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중 입주자 전체 공동이익을 위해 집합 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단순한 내용이죠. 즉 공용 부분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그리고 입주자 전체 공동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비용은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이 체납된 공용 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지금 승계한다고 했죠. 여기서 1번에서 하여 전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 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체료는 승계되나요? 연체료라고 하는 것은 늦게 낸다는 얘기죠. 늦게 낸 것은 그 사람이, 즉 이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팔았던 전유분을 처분한 사람이 늦게 관리비를 내서 생기는 비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갑한테 전속적으로 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체료는 승계가 안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하셔야 하는 이 판례를,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관리비 중에서 어떤 부분이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승계가 됩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가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연체료는 승계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례 볼게요.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관리 규약에 따라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 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구분 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에 각 특별 승계인들은 이전 구분 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상당하다. 여기서는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까지 줄 치셔야겠네요. 현재 구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 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구분 소유자들도 구분 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 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 소유자들의 체납 관리비를 부담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유 부분을 이렇게 계속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관리비를 체납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승계를 받죠.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 번만 처분된 게 아니라 을이 또 전유 부분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체납 관리비를 병도 승계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정에게도 처분을 했으면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면책적으로 인수를 한다면, 만약에 체납을 했어요.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면 갑은 더 이상 채무를 안 지죠. 을만 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첩적이에요. 그래서 갑이 체납을 했어요. 그럼 갑도 체납관리비를 지고, 을도 체납관리비를 지고, 병행한테 또 팔았으면 병도 지고 정도 지고 다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게 포인트겠죠. 지문에서 만약에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이러면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수선 적립금을 볼게요.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도 있고, 다만 법률에 따라 장기 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 적립됐어요.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이 법률에 따라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 적립됐으면
그 법을 따른다는 얘기죠. 네, 3항 볼게요. 제2항에 따른 수선정기금은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해요. 그리고 징수한 것을 관리단에 이렇게 귀속이 되겠죠. 네, 4항.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작용한 바가 없으면 수선정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즉 수선 계획에 따른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죠? 자연재해에 따른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에 따라서 사용한 금원을 변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수선에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해야겠죠.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볼게요. 관리단이 수선 계획을 하는 주체죠. 관리단이 수선 계획을 세워야죠. 그리고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수선 적립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할 수도 있고 관리단에게 그 수선 적립금이 귀속이 되죠. 예, 귀속도 됩니다. 그래서 수선 적립금은 관리단에 귀속이 되면서 수선 적립금은 수선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이렇게 이 정리사항을 잘 읽어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대지와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볼게요. 대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집합건물법 제2조 5호에서는 이 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대지란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에 따른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는 법정 대지와 이렇게 규약 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법정 대지는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법정 대지라고 하죠. 즉 건물과 관련된 토지를 법정 대지라고 합니다. 규약 대지 볼게요.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 건물의 대지, 그죠? 본 건물이 아니라 부속 건물이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즉 이렇게 이 건물이 있는 대지는 아닌데 이것과 함께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서 건물의 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규약은 구분 소유자들끼리 맺은 그 계약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법정 대지, 규약 대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법정 대지의 규약 대지,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죠. 3번 볼게요. 대지 공유자의 분할 청구 금지를 볼게요.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는 때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겠죠. 그죠? 이렇게 집합 건물이 있는데 이 대지가 당연히 이 전유 부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일 거 아니에요. 공유긴 한데 민법상 공유에서는 공유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 집합 건물에 있는 이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면 될까요? 분할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함께 처분이 돼야 돼요. 이 전유 부분이 처분이 되면 이 대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처분이 돼야죠. 그래서 분할 청구하면 안 돼요. 같이 따라다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8조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 사용권, 대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101호 소유자가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볼게요.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라야겠죠. 그죠? 대지 사용권은 별도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법에서 뭐라 하죠? 규약이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2번 분리처분 금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걸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의로 어떤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자한테 대항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리처분 금지를 등기를 해야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판례를 볼게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취지는 집합건물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그죠? 억제해야겠죠. 대지 사용권 없는 구분 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 관계의 안정과, 그죠? 방지를 해야지 법률 관계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죠. 그리고 이를 위반한 대지 사용권의 처분은 무효입니다. 예, 2번 볼게요. 집합 건물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이렇게 규약으로 달리 정했다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 부분과 함께 처분이 돼야겠죠.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이 인정이 되므로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 개시 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 미치죠. 즉 이렇게 전유 부분이 있으면 이 전유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대지 사용권도 있겠죠. 이 대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전유 부분을 위한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미친다는 얘기죠. 이 전유 부분의 처분이.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전유 부분을 이렇게 경락을 받으면 이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로서 이 경락인한테 취득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예, 3번 볼게요. 민법 제267조가 뭐냐면 지분 포기 시에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는 규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셨는데 이 규정이 집합건물법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지분 포기 시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는 이 민법 제267조는 이 대지상권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면 좀 쉬었다가 구분 소유자의 의무와 책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